네, 안녕하세요. 9주차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이번 2교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실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실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에너지 자원 안보 현실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직결되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안보가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93%의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유사시가 발생하면은 큰 국가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는 국방의 안보처럼 결국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정적 공급이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결국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근데 국내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찾을 수가 없겠죠. 결국 안정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돼요. 근데 해외에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20, 30년 동안 꾸준히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면 비축의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해외 자원 개발은 해외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원 개발을 하면은 1,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뽑아내진 않죠. 보통 20, 30년에 걸쳐서 꾸준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비축기지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도 아주 타당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안보는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자, 객관적으로 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지수. 자, 그러면 에너지 안보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면 에너지 안보 측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에너지 시큐리티, 그리고 에너지를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잘 나눠서 평등하게 쓸 수 있는지 에너지의 형평성,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위권 안에서 계속 매년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의 선제인데 환경적인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죠, 순위가. 일본은 우리처럼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높은데 뭐가 약할 거죠? 에너지 안보가 약한 거죠. 한국은 다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10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위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지수를 보면 종합적으로 54위. 근데 에너지 안보 측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10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종합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측면과 환경 지속성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시큐리티에 관련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D등급이라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 100위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지속성에서도 C를 받는 거고, 에너지 이퀄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는 망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비교적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은 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리스크에,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 에너지 안보 전략을 보면 국가별로 자국 내에 자원 부족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의 단서는
경제 발전 단계의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오펙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서방 국가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펙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면서 공급량을 통해서 수출을 통제를 하고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됐죠. 결국 자국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원 보유국은 국내 자원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죠. 자원 빈국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도입을 하거나 해외의 도입선을 다변화해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자원 개발이 없는 저유가 시대 8%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MB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 투자를 하면서 맥시멈 그 영향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1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012년부터 투자를 안 함으로써 얘네들이 1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광물 자원도 트렌드는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종류 중에 또 한국은 일부 국내에서 해결되는 게 있고, 이 소부장과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안에는 뭐 석탄 자원도 있을 수 있고 철광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되겠죠.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회사나 한국전력자회사들이 발전으로 40% 가까이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실으나 좋으나 일부 확보를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리스크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별로 보존 자원의 양이나 그리고 종류, 그리고 그 나라의 기술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가지고 안보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비산유국이면서 수입을 하게 있는 경제 대국의 한국이랑 일본은 에너지 안보 위험에 크게 노출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두 나라들이 에너지 안보 위험 노출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자원개발 현실은 요약을 하면은 비연속적이죠. 왜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앞에 그림자를 다 지우죠. 정책적으로 하게 되니까 비전문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연속적인 거에는 5년의 대통령 단임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사장님은 2, 3년마다 바뀌죠. 대통령 5년마다 바뀌죠.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싫으나 좋으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느냐? 예산과 관련이 돼 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공기업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분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 추진 주체가 리스크가 많고 성공 확률이 적다는 것은 대형화가 돼야 되는데 소형화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 확립이 불가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고 자원 가격이 등락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참여하거나 철수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대로 된 엇박자가 아니라 엉뚱한 엇박자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단기 성과 지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정부의 간섭은 있는데 책임은 안 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구성원들은 굳이 내가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생각을 안 하겠죠. 누구나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무력감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되고 책임감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출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전개발 예산 푹 줄죠. 옛날에 석유공사가 약간 비싸게 인수한 광구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가가 오르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광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평가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또 경쟁국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중국이나 일본에 엄청나게 적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원 개발을 하면서 예산이 많지만 그 예산 중에 80% 이상을 차입을 하니까 이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저유가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입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저유가 시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이 안 나겠죠.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나중에 어디에 빠져요?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근데 뭐 국영기업이 자본 잠식에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다만 차입을 할 때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미국도 보면 국가 재정이 항상 적자가 나는 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야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뭐 유지를 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자원 안보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산업의 유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은 연료로 쓰이는 에너지도 있고 원료로 쓰이는 자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석유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이 개발 생산을 하고 도입을 하고 국내에 수송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저장, 비축,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 할 건지. 자, 석유 산업을 예를 들면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하죠. 그 다음에 도입을 하죠. 그 다음에 활용하죠. 활용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발전도 있고 트레이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다 해야 되는데 상유, 중유, 하류를 모두 할 건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비축만 할 건지, 그러면 이 앞에는 개발 생산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개발 생산을 하면은 주변에 관련된 산업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발 생산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축이 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게 사실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자, 해외에 있는 광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축기지라 그랬죠. 자, 비축을 하려면 국내 비축에서는 운동장처럼 큰데 그 탱크의 용량이 다이아메타가 거의 90m에 높이가 20m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 화강암반에다가 공동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는데 그 굴이 높이가 뭐 30m에서 가로가 18m 정도 되는 굴을 파서 이 안에다가 비축을 하는 거예요. 이 비축에는 보통 원유만 하는 경우가 많고 탱크에는 석유 제품이랑 원유를 필요시에 따라서 같이 하겠죠. 자, 근데 해외 유저는 여기에 있는 매장량은 우리가 개발해서 생산을 하면 생산량이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럼 결국 뭐예요? 장기적인 천연 비축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이 갖고 있는 해외 보유 유저는 해외 원유 비지 역할을 하는데 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매장량의 잔존 가치는 미래의 유가를 반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장되어 있는 양은 그냥 유가를 곱해버리면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0%만 이미 생산을 하고 90%는 땅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유가 50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미래의 유가를 가지고 하느냐, 안 맞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남은 매장량도 올해 연말의 유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장량의 잔존 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허술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90%의 매장량에 관한 것들은 미래의 유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장량은 유가가 낮으면 수익은 줄지만 매장량이 사라지지는 않고 생산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유가는 지속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죠? 해외의 광구는
국내 비축기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외 비축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한국은 LNG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 LNG는 가스기 때문에 LNG로 만들어서 부피를 줄인다고 했죠. 근데 이 LNG를 만들려면은 결국 영하 162도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단열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LNG 운반선에 들어오면 요 부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인수기지예요. 그 옆에 가면 가스과학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뭐 가보세요. 여기 선물도 주고 한 6층에 이상에 올라가면 이 주변의 바닷가도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좋을 때가 있죠. 자, 여기에 도입을 하면은 인수기지에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5개의 인수기지가 LNG 도입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액체 상태로 직접 보내면 열 손실이 많으니까 기체로 만들어지는데 원래 기체였기 때문에 얘를 다시 기체로 만드는 거를 재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는 저장을 해놓고 재기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공급망이죠. 공급망이라는 거는 가정용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렇죠. 도시가스로 오죠. 한국에는 전국에 31개 이상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어요. 지역별로 나눠서. 도시가스로 가거나 또 어디로 가죠? 그렇죠. 발전사로 가죠. 발전용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내 안에서도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한국의 그래서 석유가스 배관량을 보면은 가스 배관량은 이 기지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입되는 장소는 어디죠? 도입기지는 다 해안가예요. 그래서 얘를 터미널, 민간적인은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평택기지, 삼척, 통영, 그 다음에 제주까지 그런 것들이 각각 도시마다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도시가스가 있죠. 그 다음에 발전소가 있죠. 그런 데 따라 가지고 다 공급을 갖다가는 배관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 가스 배관망들, 가스 인수기지는 아마 나중에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 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탄가스에서 수소로 개질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CO2를 우리가 CCS로 묻게 되는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면 다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공급망이 가스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스관들을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송유관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본삼의 서울지사라는 것은 어디면 이제 분당 근처에 있습니다. 과천 그 고개를 넘어가면 분당 쪽에 있는데 여기는 한국 송유관 공사라고 있어요. 한국 송유관 공사는 말만 공사지 실제 공사는 아니에요. 전에는 한국 석유공사의 자회사로 있다가 한국 송유관 공사가 정유회사들의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4개 정유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송유관을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송유관 공사입니다. 자, 여기에도 1200km에 해당되는 주 송유관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넓혀서면 한국의 에너지를 조금 욕심을 내면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들여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LNG를 이용해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LNG는 어떻게 돼? LNG를 액화시키고 또 재기화시키고 LNG를 나눠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를 뭐 한국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PNG죠. 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면 30%까지 LNG보다 쌀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이미 2019년도, 20년도에 러시아 가스관들이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할린에 있는 것도 잘하면 한국까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북한 리스크.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러시아가 자기네 말을 잘 안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유럽에 문을 잠그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양을 여기에 의존하지는 않는 게 좋겠지만 일정량을 유지를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통일이 빨리 되는 게 한국한테는 이 에너지 면에서도 한반도가 지금 현재는 에너지 섬이에요, 섬. 육상으로의 연결이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섬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럼 이 에너지 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축류. 에너지 안보와 이제 전략적 비축은 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공급 위기가 닥쳤을 때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고 이게 위기가 닥치면은 안정화하기 위해서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으로 주고 물량으로 받건 아니면 뭐 돈을 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데는 지상에는 한계가 있죠. 탱크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비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지층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양한 지층에 유체가 들어갈 수 있는 암석은 뭐가 되겠어요? 퇴적암이에요. 구멍이 나 있는 암석에 공극이 있는 퇴적암이에요. 그 퇴적암이 염대수층, 그 다음에 이미 가스를 생산한 고갈 가스전이나 유전에다가 주입을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암석 중에 유체가 새어나가지 않는 게 뭐냐면 소금으로 되어 있는 암석. 그래서 소금은 치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화강암도 퇴적암이 아니기 때문에 공극이 없어서 유체들이 거기다가 동굴을 파고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암염, 이 두 개 지층이 지하에다가 공동을 개발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가가 치솟으면 전 동맹국들이 전략 비축을 한꺼번에 푼다 해서 유가를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22년도 작년 31개의 전략 비축을 6천만 배 푼다고 하는데 이 6천만 배럴을 풀면 과연 양이 얼마나 될까? 1억 배럴이에요. 하루에 전 세계가 쓰는 거에 1억 배럴인데 6천만 배럴을 한꺼번에 풀면은 도움을 될 수가 있지만 전체 양이 6천만 배럴이고 얘를 일주일에 나눠서 풀거나 하기 때문에 하루에 풀 수 있는 양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물론 유가는 공급량의 100만 배럴, 200만 배럴 정도 되면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을 하게 되면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비축기지는 현재 석용사가 갖고 있는 9개 비축기지 중에 1억 5천만 배럴 정도의 용량이 있는데 23년도 초에 9,600만 배럴 정도 비축이 돼 있어요. 70% 가까이 돼 있죠. 그래서 원유를 비축하는 원유기지는 4개, 그 다음에 석유 제품,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는 4개, 그리고 석유에서 나오는 페트롤리움 가스인 LPG도 저장해 놓은 곳이 도시 인근인 평택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 각지에 있는데 원유를 갖다가 저장하는 데는 원유를 정제하는 정제공장 인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 저장 탱크나 지하에 이렇게 안반에다 굴을 1km 길이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원유를 갖다가 여기다 주입을 하고 물을 주입을 해서 압력을 줘서 유체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스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특성상 어려움이 많아요. 비축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한 10일치 정도만 그냥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탱크들이 대부분이 이제 LNG 인수기지의 용량이나 그다음에 인수 터미널 같은 데서 보관해서 시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도시에 가까이 있는 인천, 그다음에 삼척, 그다음에 평택, 그래서 이 두 개가 수도권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 거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애월 지역에,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지역에 그 기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간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가지고 이런 LNG 발전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이제 분분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와 그 발전회사들이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인수기지를 그리고 인수터미널을 갖다가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